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동서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말의 뜻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본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과의 대립 같은 건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당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날 정도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당한 황당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시댁과 트러블이 생긴 건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도련님은 당시 젊은 사장으로 창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런 도련님과 결혼하게 된 제 동서가 저보다 2살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런 우려는 도련님의 상견례에서 드러났죠. 상견례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동서가 제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회에서는 더 연장자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는 마세요. 존댓말 쓰면서 존중은 해줄 테니 그 정도에서 서로 선을 지키자고요. 정말 당당하게 저에게 선을 지키자는 동서를 보며 속으로 많이 당황했어요. 누가 보면 이래라 저래라 이미 시킨 줄 알겠더라고요. 얼굴 본 것도 처음인데 초면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라뇨? 몰라요? 적당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명절에 일할 때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저한테 딴지도 걸지 말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어린 사람이 제 손윗동서가 될 줄 알았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을 어른으로 모셔야 하는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견제하는 거면 결혼하고 나서는 내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겠구나 하고요. 이때 제 대답이 뭔지 궁금하세요? 제가 먼저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동서께서도 선을 안 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선을 지키면 얼굴 붉힐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제가 선을 넘는 걸 경계했지만 저는 그쪽이 선을 넘는 걸 더 걱정했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건 상대방인 동서였으니까요. 그러자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마음이 잘 맞아서 좋네요. 그 말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참 황당하고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저 사람을 앞으로 내내 봐야 할 걸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게 도련님은 무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서로 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인지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를 견제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이 틀어지더군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3살이 될 무렵에 설날에 일어났어요. 설이 되면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양가에 각각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설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이번 설에 용돈은 얼마 하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50만 원 드리려고 해요. 그 외에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하나씩 사서 드리고요. 그래요? 그럼 저희도 50만 원 해야겠네요. 설날에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설 연휴에 시댁에 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모가 제게만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늦어서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시모와 수다나 떨면서 일은 저한테만 다 시키더군요. 아무리 제가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여기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줄래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쉬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저녁까지 준비를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최대한 돌려 말했어요. 명절이고 어른들 있는 데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신 움직인 건 시모였어요. 아무리 아랫동서래도 너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서 왜 시모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당연히. 너 설마 네가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새로 들어온 동서한테 텃세 부리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텃세 용납 못한다.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켜? 어머님, 그게 아니라 동서는 오늘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화내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너는 그게 문제야. 네 동서가 명절이라고 돈을 100만 원 줬다. 이렇게나 시댁을 위하는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생각해봐라.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돈을 적게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시모가 동서 대신 나서서 제게 타박을 준 이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열이 받는 이유가 저는 아직 용돈을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명절 때마다 50만 원 준 걸 알고 있을 테고 이번에도 50만 원만 준비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동서가 100만 원을 가져왔으니 눈이 혹했겠죠. 솔직히 동서가 100을 내든 200을 내든 상관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돈 액수에 휘둘려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모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짜증났어요. 어머님, 설마 돈 때문에 동서를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니?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동서가 그만큼 돈을 많이 냈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게 아니라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만 많이 내면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 말은 돈도 많이 냈고 나이도 많으니 네가 동서에게 뭐든 시킬 입장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참 말처럼 포장해서 말하더군요. 열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다음번 명절부터는 시댁에 오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제사상과 밥상을 차렸어요. 여전히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모와 둘이서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시모의 행동에 저는 또 열이 슬슬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밥을 먹는데 시모가 제 앞에는 나물 반찬만 놔두더니 동서와 도련님 앞에는 고기 반찬을 놔두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둘째 며느리 고생했다. 네 덕분에 이리 풍족한 명절을 보내는구나. 많이 먹거라.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덕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계신 덕분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드린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에 놀러도 다니세요. 간드러지는 동서의 목소리에 행복해하는 시모를 보니 배알이 뒤틀리더군요. 음식 차별하는 게 제일 기분 더럽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음식조차 못 먹게 하는 걸 보니 열받아 결국 확 질러버렸어요. 저는 동서 앞에 놓인 산적을 들어서
저와 남편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예, 그걸 왜 그쪽으로 가져가? 제가 만들었는데 맛도 못 보나요? 그리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포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서 제 몫은 제가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보란듯이 밥을 와구와구 흡입하기 시작했죠. 너 무슨 애가 교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한 게 뭐가 없는데요? 아니, 그럼 여기 와서 부엌에 발 한 번 안 디디고 열심히 이빨이나 까던 동서는 뭘 한 게 있어서 고기 반찬 넙죽넙죽 갖다 바쳐요? 야, 동서 없었으면 그 고기들이 여기 있었겠어? 네가 맛이라도 본 건 다 동서 탓이야. 알아들어? 그 고기도 요리해줄 사람 없으면 다 썩어 빠지는 거 모르세요? 땀 흘려가며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사람은 뒷전이고 그저 돈만 많이 낸 동서만 아끼시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저도 돈 낼 테니까 사서 먹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오래 적어도 형님이라고 어디서 못된 맏며느리 행세야? 네가 맏며느리라도 맏며느리 같은 일을 했어야 칭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리하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그러니까 요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저 하나한테 다 시켜먹지 마시고요. 열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다들 제가 화나서 감정을 식히러 간 거라고 생각한 듯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화는 이미 나 있었고 열받아서 제가 만든 음식 앞에 소금통을 들고 섰어요. 그리고 음식들 위로 소금을 완전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탕도 열심히 쏟아부었어요. 열심히 제사 준비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멸시라니. 해놓고 인정도 못 받을 거 왜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음식 싹 다 망쳐버렸죠.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용돈으로 드릴 돈 어디 있어? 어? 여기. 남편이 돈이 든 봉투를 제게 줬어요. 저는 그걸 챙겨서 제 가방에 넣고 시댁 현관으로 갔어요. 시모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너 그 돈 우리한테 주려고 한 돈 아니냐? 그걸 왜 네가 갖고 가? 혼자서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요? 맘 같아선 일당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한테 드리려던 돈 일당으로 생각하고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동서에게 100만 원 받아서 저희가 주는 돈은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예, 너 아까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핍박하는 거니?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해? 요즘 세상에 바보로 사람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계실 줄 저도 상상 못했네요. 그리고 핍박은 제가 당했지 어머님이 당하신 건 아니죠. 앞으로는 동서랑 두 분이서 열심히 제사 준비하세요. 하하호호 즐겁게 담소 나누시면서 하시면 저 같은 며느리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매번 명절에 방문할 정도로 제가 비정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상인이라면 대놓고 용돈으로 차별하는 곳에 오고 싶은 마음 없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남편이 저를 뒤쫓아 나오더군요. 여보,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짓을 벌이냐고. 이런 짓? 당신은 내가 무슨 취급당했는지 옆에서 뻔히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말해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랑 재수 씨한테 일방적으로 화를 냈잖아. 당신이 본 게 그게 다야? 그럼 그 밥상 위에 올라온 요리가 내가 다 만든 거라는 건 몰랐어? 알지, 알아. 그래도 좀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던 사람들이야. 나 혼자 제사 준비에 식사 준비 다 했다고. 그런데 뻔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알면서 그걸 동서 앞에 놔주시는 거 못 봤냐고. 한 번은 참았어. 그런데 이건 너무 빈정상하잖아.
음식으로 어떻게 차별을 해? 이게 맞는 거야? 화를 안 낼 일이냐고. 그럼 당신이 돈을 좀 더 잘 벌지 그랬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말이 틀려. 돈도 못 벌면 일이라도 해야지. 솔직히 동생네가 돈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당신이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돈 안 내? 그리고 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남들 하는 만큼 다 내고 살아? 그리고 돈을 더 벌라니? 나 박봉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돈만 좀 더 잘 벌었어 봐.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까지 수모 당할 일도 없었겠지. 당신도 진짜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단단히 미쳤네. 됐어. 나 이제 시댁에 안 와. 당신이나 오던가 마음대로 해.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도련님네 사업하며 동서는 일도 안 하며 편하게 도련님 돈 쓰면서 생색은 다 내고 다녔거든요. 남편에게 너는 왜 그만큼 못 버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해서 참았던 거예요. 솔직히 이날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였어요. 결국 남편과도 싸운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서가 전화를 했더군요. 형님, 도대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저히 사람 먹을 수가 없잖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진짜 명절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박봉의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혼을 고려했지만 그때는 이미 뱃속에 둘째가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했죠. 딱 한 번만 더 저를 폭발하게 만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 버릴 거라고요. 2년간 시댁의 발길을 끊었더니 그제야 시모가 연락이 왔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테니 제사 지내러 오라고요. 무슨 조상님들 벨낯이 어쩌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딱 봐도 동서의 요리 솜씨가 별로였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결국 동서까지 전화해서 미안했다고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3년째부터 명절에 다시 가게 됐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때쯤에는 제게도 변수가 생겼거든요. 바로 이직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영양사로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시간은 그래도 규칙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박봉인의 어쩌네 하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워낙 잘 되는 음식점이라 사람들도 많고 단골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다쳐서 요리를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됐어요. 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사이에 괜찮은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쪽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애들 생각해서 시간이 좋은 영양사로 남을까 싶었는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을 시댁에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이요. 어머니가 수익은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 나눈다고 하셨던 게 사실 가장 큰 이직 이유였어요. 워낙 잘 되던 가게인데다가 가족 병영으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 인당 돌아오는 수익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모님 가게 일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직을 하고 2달 정도 일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벌게 됐어요. 힘은 예전보다 더 들었지만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남편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간 내기 힘들어서 주말에 간다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주말이냐 하고 토를 달 법한 양반들이 무슨 일인지 너 좋을 대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게 아니었고 도련님과 동서, 남편까지 있더라고요. 도련님네도 와 계셨네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내 긴 말 안 하마. 네 시동생 얼마 전에 같이 일하던 동업자한테 사기당했어. 그놈이 아들이 벌어놓은 사업자금을 몽땅 다 들고 날랐다지 뭐니? 그래서 지금 파산 직전까지 왔어. 내 첫째한테 들어보니 네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네가 우리 둘째 아들 거기서 일하도록 해줄 수 없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냐? 자기 편할 때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정말 안이 꽂고 열받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련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 제발 저 좀 살려줘요. 형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엄청 많이 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면 도움도 되고 우리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솔직히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도련님, 제 밑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태껏 식당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을 쓰는 것도 저희 쪽에는 큰 위험이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불쑥 저희 말하는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누가 형님 밑에서 일한대요? 그냥 일만 가르쳐주고 2호점 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형님네가 저희 남편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싫고 그냥 돈 빌려주고 레시피만 알려주면 끝 아닌가요? 이 말은 그거였죠. 네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 너는 레시피랑 돈만 지원해주고 꺼져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지금 돈 빌리러 온 인간들이 이렇게 콧대를 세우고 기고만장한 꼴을 봐야 한다니. 결국 열받은 저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2호점도 없어요. 본점에서 일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호점을 열어요? 저희 가게는 2호점 열 생각도 없고요. 일도 배우기 싫고 2호점을 열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바로 찾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 상황 좀 웃기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겠다니 보따리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건져만 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아직 덜 급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하자 시모가 저를 붙잡았어요. 넌 애가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얘네 불쌍한 거 안 보이니?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돈 벌면 어차피 다 갚는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죠. 일 안 배우면 2호점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그 뒤에 도련님이 찾아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한 달간 배웠어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었던 건지 2호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을 배워서 바로 2호점을 차려 나갔어요. 제 눈앞에서 사고만 치던 시동생이 나가서 저도 속은 편했는데 2호점에서 내내 사고만 치더군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장사에는 소질이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음식점이다 보니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매번 제가 시동생 가게에 들렀어야 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시부모의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고지순하더군요. 도련님네가 새로 가게를 오픈해서 나가고 얼마 안 지나서 시댁 친척 중에 칠순잔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오는데 친척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그 집은 좋겠어요. 그런 복덩어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얼마 전에 사기당한 둘째도 거둬줬다면서? 며느리 참 잘 들였다니까. 고모님이 제 칭찬을 하고 계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웃음을 띠며
시모 뒤로 가 얼른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시모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더군요. 걔가 복덩이요? 당치도 않아요. 복덩이는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지. 자기 남편 사기당해도 얼마나 내조를 열심히 하는지. 게다가 첫째 며느리하고는 달라서 그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시댁에 용돈도 붙여주는 참 착한 며느리예요. 그 이야기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일하느라 바쁜데도 동서는 일도 돕지도 않고 도련님 사업할 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도련님이 바쁜 일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만 잠시 나와서 가게를 봐줄 뿐이었고요. 그런 둘째 며느리가 제 자식 돈으로 효도 생색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칭찬 중이었어요. 그걸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집안에서 정말 떨어져 나올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제가 영양사에서 자영업자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살, 8살 애들을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맡겼는데 애들이 점점 시댁에 가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나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을에 있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붙어있고 싶은 마음에 저러는구나 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는 말을 첫째가 하더군요. 할머니랑 숙모는 지원이만 예뻐하고 우리는 매번 혼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를 왜 혼내신단 말이니? 지원이는 동선의 아들이었어요. 이때는 동서가 자기 아들도 시댁에 맡겨놨나 보다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의 말에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할머니가 지원이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지도 말래. 그리고 지원이가 우리가 가져간 장난감 뺏어갔는데 숙모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못됐다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댁에 안 가면 안 돼? 나는 진짜로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내심이 뚝 끊어지더군요. 먹는 걸로 장난치던 그 버릇이 이번에는 우리 애들에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흥분한 채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러니 끝도 없이 시모와 동서가 한 짓이 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더군요. 동서의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무슨 일이 있든 혼을 냈다고 했어요. 과자를 사와도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모두 지원이 거라고 하는 말에 진짜 눈을 질끈 감았네요. 손주들이라면 본인 핏줄이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작 몇 달 만에 그것도 학원 하원하고 그 짧은 2~3시간 동안 애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와 도련님 파산하고 물에서 건져 올려준 사람이 저와 저희 부모님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도와준 은인의 자식들한테 저딴 식으로 대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시모와 동서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다가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당신 애들 이야기 들었어? 어머님이 동서네 애만 예뻐하시면서 우리 애들하고 차별하신다는 말. 그래서 지금 애들 싸움에 끼는 어른이 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애들 싸움이야. 엄연히 차별을 받았잖아. 애들이 상처를 받았고. 애들이 엄청 큰 잘못을 해서 혼나는 거라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지. 근데 보라고, 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잘못했다 한들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어딨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한테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애들한테까지 이러시네.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드려. 애 맡겨놓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라고? 당신이 바빠서 애 맡긴 거잖아. 그러면 신경을 꺼. 그리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못하니까 애들이 적골 당하는 거지. 재수씨처럼 나긋나긋하게 좀 굴어봐.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지 말고. 당신
지금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당한다는 말, 그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내가 바빠서 애 맡긴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이 미친놈아. 박봉이라면서 나더러 돈 좀 많이 벌라고 한 게 당신이야. 어디서 책임전가야?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번에는 뭐? 내가 나긋나긋하지를 못해서 우리 애들이 차별당한다고?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야? 지금 당장 화내고 뭐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한마디 하는데 당신 요새 이상해. 돈 많이 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우리한테 당신 잣대 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거 그만하라고. 매번 돈 번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행사에도 빠지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고. 그게 엄마냐? 그게 며느리냐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번에 새로 이사한 것도 집안에 새로운 가전 다 들인 것도 다 내 덕분 아니야? 그런데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처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당신이 그딴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바닥으로 생각하는지 몰랐네. 알았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혼하자. 왜 살아? 동서처럼 나긋나긋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돈만 축내며 남편 돈으로 생색내는 예쁜 장식품 같은 여자나 구해서 살아. 나처럼 악착같이 돈만 버는 여자 때려치우고. 나도 너 같은 놈 때려치우고 딴 남자 찾을 테니까. 박봉이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저를 잡는 남편놈 손을 뿌리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간 제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우리 애들을 혼냈다는 걸 듣고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일 가게에 있냐고 물었죠.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2주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가져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일은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가게를 맡겨놓을 거라고 모레 직접 본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도련님 없을 때 이야기하면 둘 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점심에 동서가 일하고 있다던 도련님네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게 안에서 만나고 있더군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던 게 팔짱도 끼고 서로 허리에 손도 두르고 여하간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서와 이야기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도 있고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좋은 약점 하나 잡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녹화할 수 있었던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언제 터트릴까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남편놈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 이야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동서가 제일 웃겼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 말만 믿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하죠. 저희라고 좋아서 애들 혼냈겠어요? 애들이 혼날 짓을 해서 혼냈는데 혼낸 것도 화가 나긴 하는데 음식 가지고 차별했다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혼 번복 안 해요. 그렇다네요, 아주버님. 그러면 형님, 형님이 원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도 이쪽에 줘야 하는 거 알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명목으로 이혼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편놈은 그 사이에서 아무 도움 없이 나한테 성질만 내서 그렇고, 음식으로 차별하고 용돈 적게 줬다고 일 부려먹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이혼을 할 리가 있겠어? 형수님, 형님이 어찌됐건 저는 두 분이 이혼을 했다고 저희 가게 차별하는 건 가만둘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가게 걱정 말고
와이프나 걱정하지 그래요? 그렇게 끼고 돌며 사랑하는 도련님네 와이프,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막말로 그 집 애들이 누구 씨인지 알게 뭐야? 뜬금없이 떨어진 폭탄에 시댁이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즐기며 그 속에 전혀 고요하지 못한 동서의 얼굴을 보며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부터 켜줬어요. 도련님 약속 있다고 가게 동서한테 맡겼죠? 보세요. 거기서 낯선 남자랑 둘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시동생이 제 폰을 들고 가서 요리조리 화면을 확대해 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분노로 터질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 사기꾼하고 같이 있어? 사기꾼? 갑자기 등장한 단어에 저도 당황한 찰나 동서가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 미쳤어? 어떻게 우리 회사 망하게 한 사기꾼 놈이랑 붙어먹어? 알고 보니 동서의 상간남이 시동생 회사를 말아먹은 시동생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사람이었더군요. 동서도 참 지고지순하더군요. 남편 회사 망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힘든 상황에 사업 망하게 한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니. 아마 그 남자 쪽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더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시모였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한 놈이랑 붙어먹었어? 너도 저 사기꾼이 아들 사업 망하게 하도록 도와줬지? 내가 아들 사업에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만데 그 돈이 지금 이 집 담보로 여전히 대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 돈을 다 날려먹게 만들 수가 있어? 자그마치 1억이다 1억. 그 돈을 날려먹은 게 다 니년 탓이라고?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그렇게 동서를 애지중지하던 시모가 동서에게 년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옷을 붙들고 난리를 쳤어요. 시모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동서의 얼굴은 평소의 그 완벽하고 새초롬한 모습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죠. 어머니, 설마 동생한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동생 왜 있는 거 다 동생한테 퍼주지 못해 안달이세요? 여태껏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동생한테 털어줬으면 됐지. 설마 매달 돈 달라고 하신 거 이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 설마 이번 동생 가게에도 돈 대주신 거 아니죠? 야, 너 말해봐. 엄마한테도 돈 받았어?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갔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2호점 연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는데 남편이 몰래 동생에게 돈을 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참, 저 몰래 많이들 시동생과 동서를 도와줬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열이 받아서 또 분노해서 난리가 났죠. 동서의 불륜 동영상 하나로 집안이 연쇄적으로 난리가 난 걸 보니 속으로 참 웃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니 탓 내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용돈 잘 주는 며느리에서 순식간에 죽일년이 된 동서를 보며 저도 그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서로 탓만하는 사람들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고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랑 당신 집안에서 전부 내야 할 거야. 우리 쪽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앞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생이 운영하던 저희 가게 2호점도 망해버렸어요. 사업한다는 인간이 개인사를 가게 운영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가고 폐업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이 지원해줬다는 2천만 원도 훅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때 돼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저를 찾는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했고요. 나중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보고 있으려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대요. 제가 영양사로 일할 때는 자기보다 돈 덜 벌어서 무슨 일이든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저한테 뭐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었다네요. 근데 참 웃긴 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으면 제가 버는 돈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꼴랑 자존심 하나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해야 돼서 살고 있던 집 저한테 넘기고 월세 들어갔다잖아요. 그 집 자체가 저희 반반 내고 들어간 집이라 다 정산하고 나니 남은 건 없던 거죠. 그런데도 시모가 장남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만 챙겼던 걸 알고 나서는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하더군요. 혼자 살 거라네요. 부모 부양할 생각조차 없다고 그렇게 시댁과 영 끊고 지낸대요. 시동생은 동서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는 이혼하고 싶어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여전히 같이 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웃겼는데 동서가 그 불륜남한테 버림받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져 시동생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했다네요. 자기도 비빌 언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륜남이 시동생에게 붙잡히면서 일이 복잡해진 거죠. 불륜남이 자기 혼자 죽기는 싫었는지 동서가 사업 망하도록 도와줬다면서 돈 빼돌릴 때 도움 줘서 그만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라며 다시 폭탄 하나 터트린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듣고 시동생이 열받아서 내치려고 했는데 동서가 빌고 빌어서 결국 같이 산다고 해요. 그치만 돈도 다 잃고 가게마저 폐업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낸다는데 아주 노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저는 제 인생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혼 후 그 집 팔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근처 좋은 상가 건물로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로 했어요. 집 한 돈 다 넣었어요. 그리고 1층은 가게, 2층은 저희 집, 3층은 부모님 집으로 해서 3층짜리 근생 건물을 샀어요. 2층에 집이 있으니 애들을 따로 봐줄 사람은 찾지 않아도 되고 조용할 때마다 올라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애들도 할머니 댁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보다 지금 집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게 몇 달쯤 뒤였을까요? 제가 시모와 동서를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게 청소하고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온 참이었고 두 사람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시모의 짐을 모조리 들고 낑낑거리는 표정으로 시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 지나가면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괜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 멈춰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혀를 차고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네가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어? 식충이 같은 인간아. 아우 속상해.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남아있었으면 저 친정 돈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돈으로 꼬드겨서 그런 거지. 시모의 뾰족한 화살이 동서를 향해 쏘아졌어요. 동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듯 입을 삐죽했지만 아무 대답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들 새끼 망하게 할 때부터 네가 우리 집 화근이라는 걸 알아야 했어.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에 빌부터 살 게 아니라 일자리라도 알아봐서 내 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매번 네 서방한테 힘든 일 다 시키고 그 돈으로 펑펑 돈이나 쓰고 네가 인간이야? 결국 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밖으로 얼굴을 내보이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어요.
저희 가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신들 제가 그쪽 집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이 가게가 그쪽 집안 것이 될 일도 없으니까요. 제가 등장하자 시모 얼굴이 반가운 빛을 띠더군요. 이혼 전에는 볼 때마다 마땅찮은 표정만 짓더니 사람 마음 참 간사해요. 가게 잘 되는 걸 보면 볼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생각 따위 전혀 없지만요. 어머 얘, 너 있었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우리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지? 우리도 요즘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란다. 네가 마음을 조금만 써서 우리랑 손주들 만나게 해주면 이번에도 동선의 아들하고 비교하면서 차별하실 건가요? 죄송한데 애들 차별하셨으면서 우리 애들 왜 궁금해하세요? 차별이라니 그건 다 네 동서가 시켜서 한 일이야. 아니었으면 내가 내 핏줄 싫어할 일 없잖니. 요즘에 지원이 그곳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몰라. 그런 눈치도 없는 애보다 너희 애들이 훨씬 낫지. 그러니 너도 이만 오해를 풀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저와는 달리 누군가는 시모의 이야기에 기분이 퍽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누가 시켰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 놔두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여태껏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해서 이제 가족도 아닌 사람 앞에서 저를 이렇게 구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 감히 눈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노려봐? 네가 지금 나한테 눈 크게 뜨고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네가 우리 아들 두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 아니냐? 그게 왜 제 탓인데요?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저도 이런 짓 못 해먹겠어요. 아무리 잘못했었어도 그렇지. 용서해줬으면 이렇게 부려먹지나 말아야죠. 동서는 그 상태 그대로 짐을 다 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가버리더군요. 제가 아휴 봐라. 지금 집안이 이 모양이야. 역시 맏며느리가 없으니 기강이 안 사네. 어쨌든 나중에 애들 데리고 한번 오거라. 응? 무슨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그쪽 집에 안 가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댁 안 가서 너무 좋대요. 할머니한테 차별받아서 정말 기분 나빴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마세요. 애들 차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올그락 푸르락 하더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땅에 떨어진 짐을 주워서 어그적 집으로 걸어가더군요. 결국 돈으로 저울질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둘째 아들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거기 돈 쏟아부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남에게 버림까지 받았네요. 덕분에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어찌됐든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이때 저와 마주치고 시모와 언쟁을 벌인 다음에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제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은 걸 확인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전히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열심히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좋은 인연만 만들면서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